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말메와 시그마 올로모우츠입니다. 말메는 이번에도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서는 학사바노빅이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력을 무기로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우세를 점하고 세컨드 볼을 동료에게 연결하거나 스스로 마무리를 노리며 팀 공격의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측면에 볼리는 빠른 발을 활용한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합니다. 또한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려와 상대 윙어를 견제하며 전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팀 전반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중원의 로젠그레는 넓은 시야와 안정적인 패싱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전술 운영을 이끕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을 탈취한 직후 빠른 공격 전개로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올로모우츠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강팀을 상대로는 두 줄 수비를 내리고 수비 블록을 촘촘히 세우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전방의 타자니는 날카로운 침투와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힐 수 있으나 제공권에서 약점이 있어 공중 경합에서는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중원의 자노셰크는 볼 배급과 전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의 정확성이 흔들리고 경기 흐름을 쉽게 잃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라이텐은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인 플레이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로의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전체 수비 안정성을 해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압박 회피 능력의 부족이 두드러져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중원에서 전개가 차단되며 위기를 자초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홈에서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줄 이유가 적습니다. 반대로 올로모우츠는 보수적인 수비 운영을 하더라도 압박을 피하지 못해 결국 흐름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고 공격에서도 개별 선수의 기량에 의존하는 단순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강도 그리고 홈 경기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말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말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란과 AEK 라르나카입니다. 브란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차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조직적인 짜임새와 응집력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후방에서는 매그너슨이 중심을 잡아 제공권과 대인 방어에서 안정감을 주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강점을 발휘해 수비 라인을 단단히 지탱합니다. 중원의 콤비그는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전진 패스로 공격의 속도를 높이고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빠르게 가담해 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전방에서는 마티센이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침투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언제든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합니다. 최근 브란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강화해 상대 빌드업 자체를 차단하고 짧은 템포 전환을 통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스프린트를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 전반 내내 주도권을 손에 쥐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AEK 라르나카는 동일한 4-3-3 전형을 사용하지만 세부적인 전술 완성도와 응집력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측의 앙기엘스키는 빠른 스피드와 개인 돌파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지만 압박을 받으면 크로스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 마무리와 연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발이 느려 뒷공간 침투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원에서는 폰스가 전개를 맡고 있으나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템포가 쉽게 끊기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해 수비 조직이 흔들립니다. 원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마킹이 풀리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마티센의 골 결정력, 콤비그의 중원 장악력, 매그너슨의 안정된 수비가 어우러져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라르나카는 압박에 취약한 빌드업과 체력 저하 문제로 인해 끝까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브란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이 높으며 브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카비 텔아비브와 디나모 키이우입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장악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니콜라에스쿠는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순간 침투 능력을 통해 끊임없이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은 팀의 득점력을 이끄는 핵심 무기입니다.
측면의 매드모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단순한 크로스뿐 아니라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해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중원의 페레치는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주며 압박 회피와 전방 패스 전개를 통해 팀 전술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박스 안 숫자 우위를 만들며 공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고 니콜라에스쿠와 매드몬의 호흡이 맞아떨어질 때 상대 수비 라인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이에 맞서는 디나모 키이우 역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경기력에서는 뚜렷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나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야르몰렌코는 경험과 개인기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예전만큼의 체력과 전환 속도가 나오지 않아 경기 전체를 끌어가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중원의 샤파렌코는 전개와 배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템포가 쉽게 무너지고 팀의 공격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빌드업 속도가 더욱 느려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져 실점 위기를 자주 맞습니다. 더구나 공격 루트가 야르몰렌코 개인기에 크게 의존하면서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쉬운 구조를 노출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의 다변성, 경기 운영 능력에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은 디나모 키이우가 버티기 힘든 요소이며 니콜라에스쿠와 매드몬의 조합은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원정에서 반복되는 체력 문제와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인해 경기 후반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마카비 텔아비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슈켄디아와 루도고레츠입니다. 슈켄디아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안정감을 꾀하지만 경기 운영 전반에서 뚜렷한 한계가 보입니다. 최전방의 아담은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들어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이선의 크라스니키는 전진 패스와 침투 연계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볼 운반 과정에서 흔들리며 팀 전체의 템포가 끊기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중원의 라마다니는 기본적인 연결에는 안정적이나 창의적인 전개 능력이 부족해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슈켄디아는 전형적으로 라인을 낮춰 버티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볼 간수 능력이 부족해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수비 안정성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팀입니다. 측면의 카이오 비달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측면을 무너뜨리며 컷백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에릭 마커스 역시 박스 근처에서 예리한 슈팅 감각을 보여주고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어내며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중원의 두아르테는 폭넓은 활동량과 전환 패스, 압박 회피 능력을 기반으로 공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루도고레츠는 단순히 점유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순간적인 중앙 침투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는 체력적 우위를 살려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 수비 라인을 깊숙이 흔들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슈켄디아는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루도고레츠는 폭발적인 공격 옵션과 안정적인 중원 운영을 기반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루도고레츠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경기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으며 루도고레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삼순스포르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전술 운영을 펼치며 중원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스비데르스키는 문전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득점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의 펠리스트리는 폭발적인 가속과 컷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1대1 상황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해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합니다. 또한 막시모비치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전방 압박과 수비 커버를 겸하며 팀 전체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이들의 조합은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 상대가 뒷공간에서 여유를 가질 틈을 주지 않으며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응집력이 더해져 다양한 공격 루트가 살아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삼순스포르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응집력 면에서 파나시나이코스보다 부족함이 뚜렷합니다. 마리우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전방 버티기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기동력이 떨어져 압박을 받을 경우 쉽게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디마타는 순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을 때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해 공격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측면의 홀스는 돌파력은 갖추고 있으나 전환 상황에서 수비 복귀가 느려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중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템포가 느려지고 이는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펼치는 파나시나이코스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비데르스키와 펠리스트리의 공격 조합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막시모비치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삼순스포르는 전방 의존도가 높고 전개 속도가 느려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가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지린스키와 위트레흐트입니다. 지린스키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깊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역습으로 기회를 노리는 운영을 즐겨하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최전방의 빌비아는 과거 강원FC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가진 선수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박스 안마무리의 강점을 보이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전방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측면의 미키치는 활발한 움직임과 돌파 시도로 위협을 주지만 마무리에서의 기복으로 인해 득점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선의 토미는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템포를 이끌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 소유가 불안정해 흐름이 쉽게 끊기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측면 공간이 넓게 열리며 조직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4-3-3 포메이션으로 다양한 공격 전개와 안정된 템포 운영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오하이오는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문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언제든 득점을 창출할 수 있고 블레이크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백으로 상대 측면을 흔들며 뒷공간을 꾸준히 공략합니다. 중원의 젠스는 넓은 활동량과 정확한 볼 배급으로 경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조율하고 압박을 회피해 빠르게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전방과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위트레흐트는 공격을 특정 구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좌우 폭을 넓게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벌려 공간을 창출하는 데 능합니다. 특히 오하이오의 침투와 블레이크의 돌파가 동시에 가동될 때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발휘하며 원정에서도 중원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유지해 상대가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린스키는 빌비아를 활용한 역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전방 지원 속도와 체력 저하 문제로 인해 후반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오하이오와 블레이크, 젠슨으로 이어지는 삼각축이 안정적인 템포와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위트레흐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브라티슬라바와 영보이즈입니다. 브라티슬라바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스텔레치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해 팀의 압박 전술과 완벽히 어우러지지는 못합니다. 중원의 마크는 안정적인 패싱과 경기 템포 조율에 기여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고 톨리치는 전진 패스와 슈팅 시도로 공격에는 활력을 불어넣으나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불안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에이스 블라디미르 바이스의 퇴장 징계로 인한 결장으로 창의적 전개와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던 핵심 자원이 빠지면서 전술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브라티슬라바는 빌드업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공격이 단순해지고 경기 후반에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해 전술적 응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영보이즈는 4-4-2 포메이션으로 높은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스는 전방에서 끊임없는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몬테이루는 중원에서 뛰어난 압박 회피 능력과 템포 조율을 바탕으로 순간적인 전환 패스를 연결해 공격의 활로를 개척합니다. 측면의 라벨로송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오버래핑으로 꾸준히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무기 역할을 합니다. 최근 영보이즈는 압박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전방에서 빠른 템포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전술 패턴을 확립했으며 측면 활용과 세컨드볼 장악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불안정한 전개를 곧바로 득점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바이스의 결장으로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사라지며 중원의 부담이 커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져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보이즈는 말레스의 연계,
몬테이루의 패스 전개, 라벨로송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영보이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레흐 포즈난과 행크입니다. 레흐 포즈난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이삭은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을 지닌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로 박스 안경합이나 세컨드볼 연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발밑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볼 소유가 불안정해지고 전방에서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측면의 뱅트손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라인을 넓히며 공격 전개에 기여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으며 이는 역습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중원의 코주발은 패스 배급과 압박 지원으로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순간적인 압박에 쉽게 흔들려 전개 속도가 끊기고 팀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블록이 흔들려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이합니다. 특히 압박을 잘 구사하는 팀을 만나면 전방 연결이 차단되고 라인을 재정비하는 속도가 늦어 구조적 취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행크는 같은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훨씬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현규는 강한 피지컬과 끊임없는 움직임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에서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연계 플레이에도 적극 가담해 공격의 다양성을 높입니다. 측면의 슈토커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는 크로스뿐 아니라 직접 슈팅으로도 득점을 노리는 다재다능한 옵션입니다. 중원의 카레차스는 뛰어난 템포 조율과 볼 배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압박 회피와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합니다. 행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결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 패턴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오현규의 활동량이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들어 전술적 안정감을 더합니다. 또한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연계가 돋보여 후반 체력이 소모되는 국면에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갑니다. 포즈난은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반면 행크는 오현규의 제공권과 연계, 슈토커스의 폭발적인 돌파, 카레차스의 안정적인 전개가 어우러지며 밸런스를 갖춘 공격력을 발휘합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행크는 체력 관리와 조직력이 뒷받침되면서 경기 후반까지 주도권을 잃지 않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행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에버딘과 부쿠레슈티입니다. 에버딘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조직적인 응집력과 치밀한 전술 운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아우치체는 순간적인 침투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형적인 골게터로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활약하는 밀라노비치는 가속력과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며 전방 연계와 침투를 반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중원의 닐센은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으로 압박을 견디며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팀 전반의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역습을 이끌어냅니다. 에버딘은 홈에서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우면서도 공격 전환 시 빠르게 전방을 공략하는 장점을 보이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제공권을 활용해 추가적인 득점 루트를 확보합니다. 경기 막판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마무리 능력은 이들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부쿠레슈티 역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체력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최전방에 비를리게 하는 피지컬과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버텨주지만 발이 느려 빠른 압박을 당하면 쉽게 묶이는 한계를 노출합니다. 측면에 미쿨레스쿠는 드리블과 스피드로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주지만 크로스 이후에 마무리 효율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의 에주마는 활동량과 템포 유지에서 기여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소유권을 쉽게 잃어 흐름이 끊기며 이는 팀 전체의 전개에 제약을 줍니다. 전술적으로는 좌우 돌파와 크로스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격 패턴이 단순하고 상대가 대비하기 쉬운 구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체력 소모가 빨라 후반부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 실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버딘은 아우치체의 확실한 결정력, 밀라노비치의 측면 돌파, 닐센의 안정적인 중원 조율이 맞물리며 팀 전술의 응집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홈 2점과 세트피스 활용까지 더해져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쿠레슈티는 단조로운 전개와 원정에서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에버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에카와 PAOK입니다. 리에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운영을 구사하지만 뚜렷한 전술적 한계가 드러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주력은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의 강점을 가진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기 쉬우며 팀의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측면의 얀코비치는 드리블과 크로스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선택지가 제한되고 수비 전환 속도가 더뎌 측면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중원의 단타스는 전원 패스와 볼 운반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취약해 볼 소유가 흔들리면서 공격 템포가 자주 끊깁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중앙 수비진의 커버 능력 부족이 겹치면서 빠른 템포를 구사하는 팀에게는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PAOK는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도 훨씬 높은 전술 완성도와 빠른 전환 속도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찰로프는 순간적인 침투와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작은 공간만 주어져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스트라이커이며 측면의 지부코비치는 폭발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원의 이바노세치는 안정적인 템포 조율과 신속한 전환 패스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며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PAOK는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공격폭을 넓히고 풍부한 유럽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갑니다. 이는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리에카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충분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리에카는 주력의 제공권과 역습 의존도에 갇혀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보여주기 어렵고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때 불안정성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PAOK는 찰로프와 지부코비치, 이바노세치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축이 균형과 폭발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PAOK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